3월 23일 토론의 즐거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 주제는요, 이번 총선 관련된 공천 구도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황당한 지역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구인데요.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남규님께서 먼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주시죠. 네, 일단 강북을은 박용진 현역 의원이 2선까지 한 지역구고요. 네. 88년 이래 민주당이 한 번도 지지 않은 선거구라고 합니다. 요 정도로 앉은 선거구는 서울의 광진구 을이랑 여기랑 딱 두 개. 93년도부터 광진구는 어쨌든 한 번도 안 졌다라고 네. 합니다. 근데 그런 지역구에서 이제 공천이 논란이 된 거죠. 왜냐하면 현역 박용진 의원이 의원평가에서 하위 10%를 결과를 받아 안으면서 되게 모욕적인 결과는 나왔지만 어쨌든 박용진 의원이 경선에 참여하겠다 결정을 해서 경선 1차전에 1차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거 쭉 말씀을 드릴게요. 1차전에서는 한 3파전 정도가 펼쳐졌어요. 그 친명계로 불리는 이승훈 변호사라는 사람이랑 그 뭐 잘 알고 있을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박용진 의원 3파전이 펼쳐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역이 하위 통보를 받으면 30%를 점수를 감산한대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경선이 펼쳐졌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박용진은 결선까지는 올라갔다. 근데 결선에서는 결국 정봉주 의원이 이기면서 이제 공천이 일단락 되는 줄 알았던 게 이제 3월 11일입니다. 네. 근데 정봉준 의원 당선되자마자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미 다 알고 있던 논란들이 다시 알려졌죠. 네네. 그 목함지뢰, 그 2017년에 목함지뢰를 밟았던 병사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병사가 아니죠? 장교인가요? 모욕적인 좀 발언을 했던 일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 정봉주가 이제 본인은 사과를 했다라고 했지만 그 군인이 나와서 사과받은 적 없다라고 하면서 거짓 사과 논란이 되었고요. 자기 팟캐스트에서 사과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3월 14일에 공천이 취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2차전에 돌입을 하는데 이제 공천이 취소됐으니까 차점자를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말들이 많았지만 전례 없는 전략선거구, 전략경선, 전략경선 형용 모순 아닌가요? 네, 말도 너무 약간 막 급하게 지어낸 듯한.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경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2차전이 펼쳐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룰이 조금 문제가 되었어요. 지역 경선인데 전국 권리당원이 70%, 지역 권리당원이 30% 이렇게 채점을 하겠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치러졌고 요번에 이제 경선 상대로 박용진 의원의 경선 상대로 낙점이 된 거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고 민변 사무총장까지 맡았던 사람인데 네, 그 유시민 씨하고 알릴레오 진행을 맞습니다. 같이 했던 걸로 유명해진 맞습니다. 변호사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가점 감점 다 빼도 이 조수진 변호사가 70%를 득표를 했다고 해요. 네. 가점 포함하면 거의 한 80%, 85% 정도 되고 이게 이제 3월 19일이라서 결국 2차전도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거기에서도 좀 웃긴 게 보통은 그런 점수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맞습니다. 그거를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점수를. 그러니까 이 박용진 전 의원, 이제 박용진 의원이 너무 낮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거론도 하지 마라라는 어떤 뜻으로 거론을 한 건데 사실상 모욕을 준 거죠. 그렇죠. 네. 원래 공식적으로는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대표가 선거운동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경선이 또 안 끝났어요. 네. 이제 이번에는 조수진 변호사의 행적들이 또 과거 행적들이 논란이 됐고요. 여러 가지 또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거는 이제 성범죄 가해자들을 쭉 변호했던 일들이 이슈가 되면서 논란이 되었고 뭐 한두 사건도 아니었어요. 자기 블로그에서 성범죄 감형을 위해서 뭐 이러이러한 전략을 택해야 된다 이런 식의 홍보를 하는 것들도 알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3월 20일에 서가문을 올렸다가 또 그래도 이제 논란이 끝나지 않아서 3월 22일 새벽에 사퇴문을 올립니다. 네. 그래서 3차전이 되느냐 3차 경선을 치르느냐 했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사퇴한 날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죠. 그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대표한테 권한을 위임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을 공천에 낙점을 하면서 한민수 씨가 결국은 강북구의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국민일보 기자 출신인데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친명계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이 최종적으로 강북을의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자, 참, 이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짚어봐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정봉주 전 의원 상황부터 한번 좀 먼저 짚어볼게요. 먼저 1차에서 나왔다가 본인 스스로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나갔기 때문에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목함질에 관련된 조롱 사건이 있었고, 그거 외에도 2000년대 초반에 가정폭력을 저질렀던 그런 일들이 뒤늦게 밝혀지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 보도가 딱 나오자마자 거의 사퇴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는데, 애초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정봉주가 이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좀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이 처음에 나왔을 때 좀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제가 민주당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관심을 그래도 좀 나중에 이제 이 강북을이 화제의 중심에 올라오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때 네. 이제 정봉주가 내가 아는 그 정봉주가 맞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맞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봤더니 진짜 뭐 과정이랄 것이 없이 그냥 정봉주 씨가 다시 민주당의 강북을 후보로 된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좀 너무 너무한 거 아니냐. 이 공당에서 이제 사람을 뽑아서 이제 국회의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좀 너무나 불투명하고 좀 어불성설인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정봉주 씨 개인에 대해서는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사실을 저는 평가가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적 발언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냥 팟캐스트 같은 데서 떠들고 정치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거야 본인 자유겠지만, 뭐 공직을 맡기에는 전혀 거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 사람이 근데 어쨌든 1차 경선에서 통과를 했다는 게 민주당의 어떤 그런 지금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죠. 싶긴 한데요. 주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게 인생 막 사는 사람들이 정치에 자꾸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정치가 상당히 우스워졌구나 하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정봉주 씨 지금 언급하신 사건들 아니더라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떠들썩했던 켄싱턴 호텔에서의 여성과의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프레시안 기자. 그렇죠. 그렇게 인생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꾸역꾸역 공천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네. 총선이 오면.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꼭 정치를 하고 싶은 건가? 두 가지 욕망 중에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슬픈 동물이죠. 네, 정치도 하고 싶고 인생은 막 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감히 정치에 그렇게 자꾸 노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가 우습고 만만해졌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이 경선에서 또 이겼어. 참, 이건 참, 이 정봉주만 탓해서 될 일이 아니죠. 정봉주 한 명이 그렇게 유별나게 우스운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공천,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공천 신청은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떨어졌을 텐데, 이 사람이 붙고 보니까 이게 정봉주만 우스운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봉주 씨도 그렇고, 이따 이야기할 조수진 씨도 그렇고, 그렇게 인생 막 사는 사람들은 좀 본인 적성에 좀 어울리는 직업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남규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말씀을 다 해주셨고, 그냥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강북을에 출마한 명분이 자기의 원래 지역구였던 노원의 옆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 선거란 대체 무엇인가, 좀 그런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요. 네. 내 지역이 옆에 있는 지역이니까 출마를 했다라는 말이 이게 그렇다면 지역구란 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위해서 미국에 출마할 수도 있는 사람이네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번에 말씀하신 그런 지역구 이동이 너무 많았어요. 맞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도 엄청 많았고. 네, 네. 전략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지역에 있던 정치인을 옮겨다가 저 지역에다가 출마시킨다, 이런 개념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지역구에 출마한 정치인은 무엇으로 평가되어야 되는가, 좀 이런 심각한 고민이 들었고, 최근에 이제 조수진 변호사도 그렇고, 심지어 조수진 변호사는
전입 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거기 됐어도 선거권도 없었다면서요. 아 그래요? 예, 선거권도 갖지 못하는 상황에 출마를 한다는 대단합니다 거고. 정말. 한민수 대변인은 뭐 더 그럴 테고 그냥 지역 선거라는 것 자체에 대한 좀 우스운 생각이 많이 들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역구 출마자들의 페널티 같은 게 주어지잖아요. 네. 전직 거기서 이제 그 지역의 의원이었던 사람들 30% 페널티를 받고 시작을 하게끔 만들었고, 그러니까 30% 페널티를 받는다는 거는 이제 거의 이기기 힘든 페널티를 안는 것인데, 그런 짓을 하게끔 만든 명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명분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치 신인들을 새롭게 물갈이하겠다. 네.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하는 고인물들, 예전에 있던 정치인들을 물갈이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명분인데, 지금 그 물갈이 하겠다고 새로 그 전략 공천을 받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물갈이가 아니라 똥물을 끼얹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물을 갈긴 가는데 똥물을 끼얹어서 더 더럽게 만든, 그게 무슨 물갈이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체 전략 공천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이 전체 판을 보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오염됐다,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현역 전체가 이렇게 저기 30%를 감점받은 건 아니고 이제 일부들이 평가를 해서 네. 하위의 10%, 하위 10% 네. 20% 이렇게 되는 20% 사람들을 이제 쫓아낸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지금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그렇게 하위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비명계다. 친명계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친명계 다선 의원들 중에서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사람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다 공천을 받고. 그 기준이라는 것들도 당원들한테라도 공개를 하면,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시스템이라고 할 거면은 시스템이 공개돼 있어야 시스템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시스템은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도 뭐 지금 시스템 그대로 공천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친이명계, 이재명계 이거를 중심으로 공천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략이라고 쓰고 모략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은 뭐 다른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 결정적인 때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계속했다는 게 저는 결정적인 흠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소위 말하는 성추행 그 사건 그때도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었던 거죠. 서울시장 후보 사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서 결제한 내역이 나오면서 이제 얘기했던 거고, 그 결제한 내역 이전에도 뭐였죠? 그 방송 녹화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이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계속 부인하다가 결국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 거고, 이번에도 목함제 관련해서도 본인이 사과를 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당사자들은 사과를 받은 적 없고, 그게 팟캐스트에서 사과를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데, 우리가 여러 번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뭔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당사자에게 사과를 해야지 왜 대중을 위해서 사과를 하냐고요. 그 대중을 위해서 사과를 하는 거는 자기를 위한 사과인 거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마치 뭐 피해자를 잘 어루만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말 행태, 말이 일단 너무 가볍고 가벼운 말을 넘어서 거짓말을 한다는 점이 결정적인 흠결인 것 같은데, 이제는 아까 그 주식님이 정치가 너무 희화화됐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별로 문제 제기를 세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처럼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요. 네, 그런 일들이 좀 일단 1차 거짓말쟁이 어드밴티지가 있죠. 내 스타일인데?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저희가 토론을 하게 된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이 조수진 변호사에 대한 문제인데, 조수진 변호사가 이제 갑자기 등장해서 이렇게 전략 공천인 것처럼 이렇게 경선을 해서 박용진 전 의원을 떨어뜨리고 올라갔는데, 나오자마자 이분에 대한 논란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죠? 아까 이제 남규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근데 결국은 이분에 대한 얘기 중에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성범죄 가해자를 다수를 변호를 하고, 그거를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그 홍보 전략으로 삼기도 하고 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과연 그 윤리적으로 올바르냐. 근데 그 윤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권일님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그 공인으로서의 윤리를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법조인의 윤리로 봐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법조인으로서 윤리도 흠결이 있다라는 쪽으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멤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권일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수진 의원이 이제 변호사 시절에 의원이 아니죠. 이제 그 후보가 네. 후보가 후보도 아닙니다. 후보도 아니죠. 전 후보가 변호사 시절에 이제 일단 변호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그 전력들이 드러나는 걸 보니까 좀 입이 벌어질 정도로 선을 넘은 형태의 변호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형사 사건을 맡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가해가 되든 말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변호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직업윤리, 그러니까 그 법조 윤리를 위반했다라는 네. 이유에서 비판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비판하신 분들 중에서 또 기억나는 것이 민주당의 그 당 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네.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성에 대한 문제에 뭐 비추어 봐도 민주당 후보로서 적절치 않다라고 그런 이유에서 근거로 비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다 저는 타당한 근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 두 가지 근거들 중에서 이제 법조윤리에 의해서 이 조수진이라는 사람을 이제 사퇴시켜야 된다라는 논리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네. 이게 사실상 변호사들 사이에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법조윤리라는 겁니다. 네. 사실은 법조윤리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게 되고 실제로 현장에서 실무에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법조윤리가 적혀있는 교과서에 보면 좋은 얘기들 다 적혀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해설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적혀있단 말이죠. 소위 말하는 일반 윤리적인 것들을 변호사도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변호인의 직업윤리의 최선은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가치 판단을 미리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반적인 윤리 같은 것들을 사실상 이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네. 그리고 교과서대로 절대 움직이는 변호사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이제 법조윤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변호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법조윤리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에 나온 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 사이도 의견이 다 다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물론 법조윤리가 교과서대로 지켜져야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규율력이 있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조수진 씨를 낙마시켜야 된다라는 말이 그래도 좀 일리가 있을 텐데 실제로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는 사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실효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법조윤리나 이런 거 다 치우고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그 일반적인 우리의 윤리, 인륜이라고 부르는 것 가지고 또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네. 이제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쓴 적이 있습니다. 네. 네네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변호사가 가해자를 변호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선택의 책임의 영역인 거고 네. 실제로 이제 변호사는 아니지만 노무사들 제가 노노모라고 해서 노동사회를 위한 노무사 모임 요분들은 가해자가 아니지 사측을 변호하지 않는 게 이제 철칙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저희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김민학 노무사님도 단 한 번도 이제 사측 변호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가해자를 변호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보다 그냥 더 피해자를 더 많이 변호하는 식으로 그런 윤리를 상수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좀 그런 부분은 일단 첫 번째 책임의 영역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해자를 변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논리의 문제인 거죠. 많이 얘기 나온 것처럼. 네. 오늘 이제 오다가 어떤 분 영상에서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가해자를 자기들도 변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확인했다면 그걸 없는 일로 만들려고 변호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바탕으로 이 가해자가 교화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좀 더 도울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 행위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게 하거나 좀 이런 부분들이 변호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의 범죄 행위가 없게 만드는 것은 그건 윤리를 넘어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딱 네. 맞는 말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조수진 변호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성범죄 피해를 감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건 이제 강간 통념? 그래서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을 활용해서 변호를 하거나 뭐 2차 가해성 발언을 통해서 변호를 하거나 아니면 뭐 피해자의 발언들에 뭐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변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거는 네. 이미 두 번째 윤리 단계를 넘어선 문제인 것 같고요. 네네네. 또 세 번째로는 뭐 논리를 뭐 그런 식으로 이기기 위해서 변호를 하는 것도 뭐 100번 양보해서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변호사만 하고 살면 돼요. 변호사만 하면서 살면 되고 소위 이제 민변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네. 민변이라는 말이 뭐 많이 오염이 돼 있긴 하지만 결국 풀었으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 건데 네. 이런 성범죄자를 변호하고 음. 그리고 또 그걸 감형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사실 민주사회와는 아무 관련도 없고 대척점에 있는 부분인 거고 또 민변도 마찬가지고 이제 정치도 하지 말아야 않으면 되는 거죠. 네. 그냥 변호사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 모든 윤리의 단계들을 다 넘어오면서까지 왜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가 그걸 또 어떻게 변호하려고 그 행위들을 어떻게 변호하려고 하는가의 차원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점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은가 네. 생각이 듭니다. 잠깐 그 조순지 변호사의 어떤 그런 성범죄 가해 사실들을 어떻게 변호했는지 이력을 그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그 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그 스쿨미투 이제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해서 고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한 번 있고 그리고 이 그 또 다른 사건에서는 배심원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했나 보죠. 배심원들에 대해서 강간 통념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 활용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며 이제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고 또 성범죄 가해도 있지만 이분이 또 한 번 논란이 된 건 아마 잘 안 알려졌는데 임금 체불 사건의 사업주를 변호한 적도 있습니다. 2020년에 서울 금천구에서 그 노동자 이제 수십 명으로부터 임금 한 11억여 원을 오랫동안 체불한 사업주를 이 사람이 이제 항소심에서 변호를 했는데 이제 1심에서 원래 이제 2년형을 받았던 거를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변호를 맡아서 1년 2개월로 감형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이때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냐면 민변에서 민생경제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 과연 이제 이거를 변호해서 임금체불 사업주를 변호하는 것과 이 민변 활동은 완전히 이제 어긋나는 거 아니냐,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주식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수진 변호사가 재판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요약하자면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네, 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나의 역할이고 그것만이 선이다라는 거죠. 그 민주당에 아주 잘 어울리는 후보죠. 아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자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아까 건일님이 거짓말쟁이 어드밴티지라고 장난처럼 말씀하셨지만 저는 실제로 그런 게 있다고 봐요. 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당에 필요한 전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요구 같은 게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진짜 인생에서 그런 오점 없이 정말 윤리적으로 그렇게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정봉주 그래.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거짓말로라도 그 순간을 모면하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저런 승부사 같은 사람이 필요해. 조수진, 재판에서 그래.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부욕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 라는 욕구가 지지자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경선에서 이긴 거잖아요. 네. 거기서 그 두 인물에게 경선에서 패배한 박용진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 지지자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알 수 있는 단면이고 그래서 저는 이 후보자들 두 명의 어떤 면면보다 이 사람들에게 경선에서 투표를 했던 지지자들의 마음이 더 오싹한 거죠. 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지지를 보낼 수 있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이런 겁니까? 정치인에게 윤리를 바란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살았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공직에 올라갔을 때 비윤리적인 어떤 행태나 인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미리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윤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그래서 보는 건데 근데 지지자들이 그런 윤리적
인물, 윤리적 태도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더 이 두 사람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더 오싹한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고 보니까 네.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비하하면서 부르는 말 중에 막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막 살아왔다고 그래서 막산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이재명과 이재명 지지자들에게는 멸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라 그러죠? 고귀한 칭호같이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좀 그래서 약간 이낙연과 이재명이라는 분리가 뭐 친문과 친명의 분리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말씀하신 맥락에서 보면 정치에 대한 관점에 갈라지는 부분이 아니었던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 호남 출신의 네. 민주당 내 엘리트, 네. 그러니까 뭐 정치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의 그 이낙연, 그러니까 총리까지 했던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이낙연. 물론 이제 이낙연도 중간에 뭐 정치적 부침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낙연과 이 민주당 내에서 완전히 비주류에서 성남시장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홀로 고고하게 일어나서 마침내 이제 민주당의 당권을 차지한 이재명의 어떤 그런 정치적 인생의 흐름은 완전히 이제 대조되는 흐름이 있죠. 예. 코리안 트럼프네요. 예.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제가 경악했던 거는 조수진 씨도 조수진 씨인데 이 조수진 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사퇴하기까지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그 조수진 씨를 변호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네. 조수진 씨보다 더한 자들도 지금 국힘에 다 국회의원 후보로 맞습니다. 출마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도덕 감각이라는 게 없다. 공인으로서의 도덕 감각이라는 게 마비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이제 한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네.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마지막에 했던 문장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가장 뛰어난 사람을, 탁월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가장 공적인 사람을 뽑는 자리거든요. 네. 뛰어나고 탁월한 것은 국회의원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거나 뭐 어떤 정책을 연구한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는 덕목입니다. 하지만 공적인 가치를 지키고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은 어떤 덕목보다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덕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샌가부터 사람들에게 냉소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덕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체제의 이 민주당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는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그 쉴드 발언 듣다가 또 생각난 건데 사실 정봉주도 쉴드를 쳤거든요. 네, 처음에 그렇죠. 거짓 사과까지 얘기 나오기 전에 정봉주가 이제 사과했다고 하니까 이재명이 이런 얘기, 사과했대요. 사과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너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과를 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그걸 보고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박용진만 없었으면 좋겠구나. 진짜 싫은가 봐요. 네, 정말 싫은가 봐요. 네. 지지난 토론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당장 이 총선의 승리, 총선의 대승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은 이렇게 그 지금 이번 총선에서 그 예를 들어 개헌선을 넘는 그런 대승을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 감정을 받는 지지율이 거의 한 60%가 되고 본인 지지층이 한 30% 되잖아요. 이 상황이 유지가 돼야 자기가 차기 대선 주자로 되게 유리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탄핵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본인이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에서 지금 당장 승리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는 8월에 이 민주당 내에서 이 전당대회가 열리니까 거기에서 당권을 차지해야 자기가 이제 차기 대선에서 별 그렇게 지장 없이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번 총선에서 이 친문 계열들을 거의 다 쳐놓은 것도 결국은 자기 중심의 정당, 비주류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구축해온 이 내부의 어떤 그런 그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는 민주당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의 당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로 이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박용진이 꼭 싫다기보다는 본인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은 다 싫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박용진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금 다 이 탈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독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박영진만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권리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조수진 변호사를 그 쉴드를 어떻게 쳤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조수진 변호사를 비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항의 댓글들을 막 달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논리가 뭐가 있냐면, 국민의힘에 이 조수진보다 더 악덕한 변호사가 있다라는 논리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전 서구갑에 출마한 국민의힘의 조수연 후보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대전판 도가니 사건이라고 불리는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측 변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알려드리면, 대전 지역에 있는 4개 고등학교 학생들 16명이 그 지적장애가 있는 15살 중학생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판 뭐 도가니 사건, 그리고 아니면 대전판 더 글로리 사건, 뭐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 조수연 후보가 이제 이런 가해자 측 변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논란이 되지 않고 지금 이 대전 서구갑의 후보로 출마했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그 조수진은 왜 이렇게 물어뜯는 거냐? 왜 그러면 조수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조수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당에서는 이런 그 윤리와 관한 문제들이, 윤리라는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냥 그 말만 나오면. 네. 그러니까 억울함부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당에 누군가가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쟤네보다 낫지 않냐라는 논리. 그러니까 저쪽 상대 진영의 부도덕이 자기 진영의 어떤 억울함과 변명거리가 되는 이 상황으로 끊임없이 그냥 정치의 윤리적 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조수진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조수연을 옹호하겠냐고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치, 그러니까 뇌가 진영 논리에 절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생각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수진을 옹호하는 것처럼 저들은 조수연을 옹호할 것이다라는 어떤 이상한 추측인 거죠. 근데 보편적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 조수진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조수연도 반대할 것인데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대의 부도덕을 알리바이 삼아서 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게 이 당의 어떤 거 같아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지난번에 암컷 논란 있었을 때 최강욱의 암컷 논란 있었을 때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우리 당은 착한 척 해야 됩니까? 왜 민주당 정치인들은 그렇게 더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어준이 이야기했던 어떤 도덕 강박증 빠져 있다. 김어준, 유시민 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도덕, 윤리 이런 문제만 나오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당한테 어떻게 우리 시민이 최소한의 도덕을 기대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결국에 그 양당이 좀 덜 나쁜 쓰레기다라고 주장한, 우리가 쓰레기긴 한데 우리 쓰레기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쓰레기 맞아. 근데 적어도 쟤네보다는 덜 더러워. 네. 서로 이런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이기든 이 두 당 중에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시민들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두 당이 누가 이기든 그게 그러니까 윤리적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정치에서 도덕윤리를 뗄 수도 없거니와 도덕윤리를 그렇게 떼고 싶으면은 선거운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선거운동하거나 정치 뭐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민주당의 항상 스탠스는 자기들은 양심 있는 어떤 586 세대, 민주화 운동의 어떤 도덕적인 그 수혜를 입은 세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쟤네는 나쁘다라는 식의 대비 구도를 만들고 정치를 하면서 막상 자기들이 논란이 되면은 도덕윤리는 나쁘다 이렇게 나오는 건 사실은 언어 도단이죠. 네, 네. 제가 정치 인터넷 논쟁 토론 같은 걸 시작한 게 프리첼이라는 사이트. 아, 너무 옛날 사람 진짜. 그게 한 1998년, 99년 요때인데 애기약 시절인가요? 다들 상투 틀고 막 그 시절부터 너무나 이제 귀에 피날 때까지 들어왔던 이 민주당, 그때는 이제 열린우리당이었나요? 하여튼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천년 민주당 아닙니까? 새천년 민주당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프리첼 시절은 새천년 예, 민주당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열린우리당이었죠. 네, 열린우리당은 네, 네. 싸이월드 시절입니다. 싸이월드 시절에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제가 기자가 되기 전이었는데
그 시절에 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는 논리가 방금 나왔던 그런 얘기예요. 민주당이나 이런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을 도덕적인 문제를 비판을 하면 우리보다 더한 새끼들이 있는데 왜 우리만 공격하냐. 그 논리였거든요. 네. 그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나쁜 놈들이 있으면 니들이 비판하세요. 그거를 왜 뭐 한 사람한테 다 하라고 그걸 다 미루냐. 그러니까 애초부터 비판할 생각도 없었으면서 자기네들이 공격하니까 그제서야 윤리라는 것이 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 비판하면 되는 겁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뭐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든 지금의 국민의힘이든 간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 비판하면 되는 겁니다. 왜 비판을 안 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공격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네들 후보도 공격하지 말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호 논리라는 것이 얼마나 정치의 윤리를 우습게 만들고 하찮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 바뀌지 않고 계속 이대로 이제 진행돼 왔던 결과가 지금 보이는 풍경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제가 이번 주 이제 한겨레 21 마감을 하면서 그 위성정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짚어보면서 한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상 위성정당을 제일 처음 만든 것도 국민의힘이고, 그리고 위성정당의 각종 뭐 의원 꺼주기나 뭐 이 각종 뭐 병풍 유세 뭐 이런 꼼수들을 다 만든 것도 시작한 것도 국민의힘이에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렇게 항상 그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위성정당의 행보들을 알리바이 삼아서 자기들도 위성정당을 만들고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국민의힘의 행태가 야만적이라면 이 민주당 행태는 위선적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뭐 위성정당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걸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또 선거가 임박해 오면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네요. 뭐 멋지게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과거에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다 뒤집고 본인들이 옳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다 뒤집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 저는 위선이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야만하고 위선이 있으면 어떤 게 더 나쁘냐? 야만이 더 나쁜 거 아니냐? 그럼 위선은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의 양심은 있는 거 아니냐? 그래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위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야만을 알리바이 삼아서 계속해서 이 염치도 없는 짓을 반복하면 그건 야만만도 더 못한 그런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봐야 될지,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정당이 서로를 알리바이 삼아서 서로 악덕을 계속 쌓아가면서 더 점점 정치를 더 이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게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그런 칼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동물과 속물의 그 알렉산드르 코제브라는 철학자가 이제 동물과 속물을 가지고 이제 그 미국과 일본을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동물의 세계, 욕구에 충실한 세계고, 일본이라는 곳은 속물의 세계다. 그러니까 욕망을 뭔가 이렇게 형식에 끼워 맞춰가지고 마치 동물이 아닌 것처럼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동물을 향해서 가는. 그러니까 동물과 속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위선과 아까 말씀하신 야만이랑도 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칼럼에서 제가 했던 얘기는 결국은 속물은 동물이 된다라는 거고, 알렉산드르 코제브도 결국 속물이 동물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속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자기의 삶은 실제로는 동물과 같은 거죠. 동물은 그런 이제 착한 척이라도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근데 속물들은 결국은 그런 어떤 윤리가 세상에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속물, 그러니까 그런 착한 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동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속물과 동물은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동질적인 존재들인 것이고, 네. 속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동물화를 부추기고 동물화가 공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결국은 비슷한 동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야만이든 뭐 어떤 위선이든 간에 결국 윤리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사람은 뭐 덜 적용해야 되고 어떤 사람 더 적용해야 되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가 더 나쁘냐라는 거를 만약에 무슨 법정에서 가린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뭐 여당 쪽을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쁘다.
윤석열 정부가 더 나쁘고 이쪽이 더 나쁘고 근데 뭐가 더 싫으냐를 물어보면 저는 그 반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에서 그러니까 선거가 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거에서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지지하는 정당에 표를 던지는 행위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요소는 뭐가 더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고 싫으냐 좋으냐의 문제가 더 긴밀하게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호소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무슨 그렇게 선거에서 큰 의미가 있나 이게 좀 그 물음표가 뜨기도 하고요. 네. 이게 유권자들이 보기에 왜 근데 더 나쁜 놈들이 더 싫지가 않냐를 보면 권일님의 지금 설명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적어도 국힘애들은 스스로를 배반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옳다고 믿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생각하는 바와 행동하는 게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역함을 느끼질 않는 거. 원래 동물이 동물처럼 행동하는데 거기다 대고 구역질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동물들은. 쟤는 원래 저런 동물이구나. 아니, 쌍꺼풀 죄송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배반하는 행동을 보면 거기서 역함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민주당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그냥 선거에 임박하기 전에 그 사람이 일상 평소에 말하고 뭐 주장하는 걸 보면 그래도 뭐가 맞는지는 아는 것 같아. 근데 막상 행동하는 걸 보면 아무 데서나 똥을 싼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불결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 뭐 길에 똥 싼다고 불결함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원래 그냥 그런 존재인 거고. 네. 그런 차이가 그 민주당의 특유의 역함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하는 거는 우리가 더 나쁘지 않다고 막 호소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를 좀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아까 같아요. 조수현 변호사, 그 국힘의 후보로 나왔던 네. 그분의 전력을 들어보니까 조수진 변호사랑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비판해야죠. 근데 조수진 변호사는 거기에 더해서 민변과 인권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내세웠기 때문에 더 역겨운 거죠. 네. 사실은 일종의 가중처벌의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놈인데 한 명은 자기가 잘했다, 자기가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라고 내세우지 않는 반면에 한 명은 계속해서 본인이 더 착하고 더 선하다라고 내세우는 때는 당연히 그쪽에 더 가중처벌이 주어지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조수진 변호사는 본인이 아까 제가 열거했던 것처럼 각종 본인의 어떤 그런 가해자 변호 홍보 전략들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본인이 다 그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오히려 다른 자리에서는 민변 변호사, 인권 변호사를 했다는 게 제일 문제가 된 것 같고, 조수현 변호사는 이 문제 제기에 딱 한마디 했어요. 자신의 변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입각해 있다라는 딱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뭐 어떤 그 악독한 범행을 했던 사람이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그렇죠. 상황에 입각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직업윤리라는 측면이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죠. 유효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세상에 나쁜 놈은 항상 상수고요. 네. 나쁜 놈들을 제압할 선한 사람들을 만드는 게 변수인 건데 저희가 상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사실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좋은 쪽에 서겠다고 한 사람들이 더 좋아지는 쪽에다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나쁜 놈들한테 좋아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다만 이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주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근데 전체 선거 구도는 약간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나쁘다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어떤 그런 각종 행태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 런던수업 사태, 그러니까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지금 그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던 그런 의혹들을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대통령의 행위, 그렇죠? 그리고 뭐 각종 어떤 그런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 자기에게 불리한 어떤 그런 수사들을 거의 무마시키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검찰 수사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여기에 더해서 경제적인 무능, 지금 뭐 경제적 물가가 엄청 오르고 고금리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면 당연히 여당을 비판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인 정치 상황,
또 총선 구도는 점점 이제 국민의힘 쪽에 약간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어떤 그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 조국혁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이런 그 윤리 구도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총선판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여하튼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 전반적인 그런 시민들이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전체 선거판에서 지금 과연 국민의힘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라는 쪽으로 여론이 좀 기울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렇죠. 네, 네, 앞으로 아직까지 2주 넘게 남아있기 2주 때문에. 넘게 남았고 네. 우리가 이제 한 3주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엄청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고 또 조국혁신당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리한 걸 이제 아니까 또 다시 또 그 윤석열과 한동훈이 2차 화해 네. 이제 포즈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뭔가 좀 판이 심상치 않다 싶으니까 다시 또 그 들이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뭐 포용하는 그런 그 이벤트를 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충 보기에는 현재까지의 전망이겠지만 그 화해가 좀 늦지 않았나. 그래서 네.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그 정서에서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 지지율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전망들이 더 우세한 그런 결국 상황인 것 뭐 같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잘못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도 없죠. 뭐 선거 판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기든 시민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선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인식하기 네네네네네. 때문에 두 당의 우열에 관해서 누가 더 잘못해서 조금 더 지지도가 높다, 누가 더 못해서 지지율이 조금 더 떨어졌다. 이게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도 그게 진짜 맞나라는 스스로 의구심이 드는 게 왜냐면 정치에서 보통 옳은 주장은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뭐 그 지지율을 가지고 어떤 정치 세력의 뭐 어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가늠하기는 한국 정치 상황에서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네네.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 아까 말하는 그 직업윤리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 변호사의 직업윤리가 맞느냐 아니냐 이런 뭐 이야기들이 어떤 사람은 변호사의 직업윤리가 맞다. 아니다. 뭐 조수진을 놓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뭐 따질 수 있다고는 보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일반 시민 입장에서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네. 권일님 페이스북 글에 다 동의하면서 한마디 보태자면 그런 거를 그러니까 다 따지고 나서 시민 윤리가라는 게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면 그런 자기들끼리 윤리를 거기다가 윤리라는 말을 붙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각자 직업군마다 어떤 관행이고 뭔가 거기서 지켜야 할 법도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를 의사도 들면 있고 뭐 조폭의 세계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조폭이지만 자기들끼리 지키는 상도덕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있죠. 근데 그들 세계에서 조폭들이 아주 바람직한 상도덕을 지키는 그런 평판이 좋은 조폭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공직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부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열심히 따져서 그걸 통과한 사람이 있다고 친다 한들 그게 유권자 입장에서 그 공직선거 출마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시민윤리와 동떨어진 그 어떤 직업윤리를 강조한다고 그렇게 직업윤리를 협소하게 해석한다고 하면 그거는 더 이상 윤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업계 상도덕이라고 불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좀 구분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어디 변호사의 자격을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네. 변호사 업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정말 들어온 일을 다 받아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노동 강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뭐 예를 들어 피해자 가해자 5명씩 동시에 가가지고 자기 일을 좀 수주해달라고 했을 때 변호사가 그 중에 골라 받을 그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권리는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있죠. 한마디로 더 하자면 조수진 씨가 자기가 광고했던 내용이랑 공개된 변론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성범죄자 가해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대책회의라는 카페가 있어요. 맞아요. 예, 예. 유명한 다음 카페가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 주로 올라오는 내용이 딱 조수진 씨가 코칭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지금 법정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렇게 말했더니 배심원들이 내 편을 들어주더라. 이런 경험을
그 나누고 그 누군가 내가 이러이러한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딱 조수진 같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런 류의 코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조수진이 노렸던 시장은 딱 그거예요. 성범죄 가해자 카페에서 뭐 아주 히어로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성범죄 가해자 카페에서나 통할 법한 내용을 공공연하게 광고로 내걸었다는 거는 일반적인 변호사 윤리를 어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것이죠. 이거는 여기다가 직업윤리라는 말 갖다 대는 것 자체가 너무 내가 변호사였다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직업윤리의 논란의 틀하고는 상당히 벗어난 얘기다. 그러니까 저도 뭐 변호사도 아니고 변호사 업계에 대해서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건네 이제 주변에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형사 사건이 오히려 요즘은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전문이나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돈이 잘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데는 너무 이제 레드오션이 돼서 이제는 돈을 벌기 힘들고 네. 오히려 형사 사건,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냈을 경우에 그게 엄청난 성공 보수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은 뭐 학폭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쪽의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 조수진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쪽에서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 거기서 그냥 잘 나가면 되지. 네. 공직을 맡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네. 뭐 인권 변호사니 이런 걸 내세우면 안 되고 그냥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변호사가 되는 평범한 흔한 변호사가 되면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이제 공직을 맡겠다고 나섰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약간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환상이 너무 사회적으로 강한 것 같고 변호사들이면 당연히 윤리적이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윤리적이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 맞아요. 예, 그리고 그런 변호사들을 그래서 이 직업 자체를 뭐 대단한 어떤 그런 뭐 어떤 윤리적인 어떤 가치를 부여할 만한 그런 직업은 또 아닌 것 같아요. 훌륭한 변호사 정말 많습니다. 많죠, 저는 많죠. 굉장히 네.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직업군이 변호사라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안 들어가요. 네. 이번에 출마를 하시죠. 녹색정의당의 권영국 변호사 권영국 출마하시잖아요. 변호사 훌륭하시죠. 근데 그런 변호사들은 또 민주당에서 싫어해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성공지상주의에 아주 능력주의, 위배되는, 네. 성공지상주의, 성과주의.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변호사의 정치 입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약간 좀 뭐랄까요, 이렇게 법조인들이 그 국회에 많이 진입하게 되는 거는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로메이커들이잖아요. 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법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많이 있고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진출하게 되어 있는 구조적으로는 어떤 그런 연결성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훌륭한 변호사들이 많지만 이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그렇게 뭐랄까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로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윤리적인 뭔가가 보장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직업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훌륭한 변호사들 많은데 그 훌륭한 변호사들 다 제껴두고 쓰레기 같은 변호사들만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약간 정치적인 냉소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건데 꼭 보면 정치로 뛰어든 특히나 이제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정치로 뛰어든 어떤 직업인들을 보면 대체로 그 직업 내에서 그렇게 뭐랄까요 윤리적이거나 아니면은 능력적이거나 성공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했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대단히 좀 튀거나 좀 뭔가 좀 뭐랄까요 그 주목 경쟁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보는 어떤 그런 변호사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호사들의 어떤 그런 평균보다는 오히려 더 윤리적으로는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좀 근데 합니다. 사실은 남규님 말씀도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직업군이 너무 또 한쪽에 치우쳐지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 사회 전체를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특정한 직업군의 이익을 너무 대변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형식 논리로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변호사의 정치 진입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형식적으로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예컨대 뭐 할당제라든가. 네. 예전에는 진보정당에서 농민들도 할당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직업군별로 우리가 할당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영원히 대표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그래도 살아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네. 우리는 다 지금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도 분명히 필요하고 변호사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법조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단단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변화를 꾀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지역구보다 686명이 등록을 했대요. 네. 그중에 정치인이 451명, 변호사가 57명, 교수가 37명.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세 직구만 합쳐도 이미 거의 뭐 전체의 80% 거의 한 되겠네요. 80%, 90%가 되는 상황인 거죠. 네네네. 변호사 정치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정치 자체가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맥락에서 이번에 여성 출마자가 지난 총선 대비 5.1%포인트 줄었대요. 지난번에 19.1%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14.1%로 크게 줄었고 네. 이제 2030 출마자도 뭐 지난번에 6.1%였는데 이번 5.4%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 등록할 때 가장 안전한 선택지인 거잖아요. 면허가 있고 정치하다가 실패해도 뭐 다시 돌아가면 되는 그런 굉장한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직업군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정치가 어떤 좀 도전적이고 좀 더 혁신적인 시도를 하기보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그냥 표를 얻기 가장 쉬운 선택을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거 뭐 어떻게 바꿔 말하면 정치 자체가 좀 더 경직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과감한 주장을 하자면 지금 청년할당제 저는 별로 실효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성할당제는 더 강화될 필요가 있고 지금보다 다시 또 여성 비율이 더 떨어졌다는 얘기 들으니까 더더욱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직업할당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직업의 귀천이 너무나 강한 나라이고 한국은 그러면서 정치라는 것이 뭐 아무나의 정치가 되어야 되고 모두의 정치가 되고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인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특권적인 직업군이 됐어요. 정치라는 네. 것이. 그 특권성을 제도적으로라도 조금씩 허물어뜨리는 시도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직업적인 어떤 다양성을 위해서 그것이 저는 충분한 명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변호사에게 경선이나 이런 데서 페널티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조인들한테. 네. 이게 원래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비례대표제가 원래 다양한 직업군의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국회에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과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례대표제가 상당히 진례를 잃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뽑는 것이 무슨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례대표가 왜 대표성이 없어요? 그 선거로 뽑히는 거고 정당에 투표를 해서 거기에 비율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법조윤리가 아니라 변호사들 중에서 우리가 훌륭한 변호사를 그래도 뽑게 되게 하는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냥 윤리인 거예요. 네. 변호사 시절에 얼마나 많은 좋은 변론을 했는가 얼마나 공익적인 활동을 했는가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변호사의 법조윤리랑 별 상관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우리가 법과 이제 윤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법은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들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 어떤 그런 그 기층 민중들을 어떤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틀이니까 그것보다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양심적이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윤리라는 측면에서 뭔가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조국 전 이 법무부 장관을 비판할 때도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2심에서 이제 입시 비리 관련해서 유죄를 받았으니까 문제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유죄를 받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2019년에 나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윤리적 기준들을 완전히 허무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런 상황에서 유죄가 안 나왔더라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상황인 건데 우리가 어떤 그런 법이라고 하는 협소한 잣대로 자꾸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윤리라고 하는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이 국회 구성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도 법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와서 국회를 구성해야 그게 정말 진정한 국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회에 법을 대신 봐줄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네. 전문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백지화가 되어 맞습니다. 있고. 네. 그게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급증하게 된 게 그게 그 수치를 좀 따져봐야겠지만 박근혜 탄핵 국면부터 본격적으로 시사평론 분야의 특히 변호사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재판들이 정치 재판들이 계속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사법
사법농단, 국정농단 뭐 이러면서 뭐 그 계속해서 재판을 다뤄야 하는 시사 이슈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네. 계속해서 법조인들을 방송에서 그 우대하면서 그렇게 그 국민에게 좀 인지도를 쌓았던 사람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해서 지금 뭐 국회에 진출해 있는 변호사 출신 의원들 중에 대부분 그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류의 이번에도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로 조국 재판 당시 조국 청문회부터 계속 이어졌던 그런 어떤 법조 관련 논란들을 해설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름을 알렸던 사람들이 계속 정치에 이름을 그리고 또 그 정당 입장에서 자당 정치인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국힘 민주당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법조 이슈 자체가 모든 뉴스를 잠식하는 이런 분위기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슨 시사 토론, 평론 이런 프로그램들을 비판할 때 이게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에 너무 그 토론 방식 자체가 매몰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변호사만 그게 뭐 그 사회자 말씀처럼 그게 시민 일반 눈으로 봤을 때 저게 뭐 윤리적 어떤 선에 부합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실정법에 부합하느냐 마느냐가 시민 일반이 봤을 때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인가? 라는 좀 환기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법 논리가 어떤 그런 우리가 너무 과잉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예,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문제보다 이 담론이 너무 과잉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마치 이제 검찰을 개혁하면 모든 사회의 문제가 다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행태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더 많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척결 아니면 청산의 정치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검찰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이것만으로 가지고 계속 다투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사람들의 삶은 별로 그거하고는 관련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진짜 너무 이 주식님 말씀대로 법에 대한 담론이 과잉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아니 지금 그 시장에 가보십시오. 사과를 사 먹을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논의를 계속해야 된다는 게 정치도 아니 정치 공학적인 얘기만 총선 끝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참 자괴감이 느껴져요. 지난 토론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민생 얘기하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어. 틀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점점 윤석열 지금 성향이 이러다가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는 말들은 다 틀린 말이죠. 대파 875원. 지금 민주당이 싫어서 윤석열 지지하게 된 그쪽 그룹으로. 그래서 윤석열한테 뭐 대통령이 민생 토론을 하면서 정치에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정당들이 먼저 민생 토론회를 열고 민생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틀린 말하는 사람을 제압할 좋은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 구도에서 쟤네가 나빠요. 그래서 우리가 집권해야 돼요. 혹은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거 말고 지금 뭔 논리가 있냐고요. 아무런 논리가 없어요. 이게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하려다 말았는데 도덕윤리를 벗어던지는 민주당에 대해서 결국 도덕윤리를 벗어던지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가 뭐냐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 그 최소한 뭐 중도 진보적인 정책들? 이건 사실 그 도덕과 윤리가 반영된 결과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도덕과 윤리가 정치인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 자연스러운 연계인 거고. 그 벗어던지면 그냥 국민의힘 야만 사회가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벗어던지고 싶다라는 어떤 무의식적인 욕망이 발현된 얘기인 거죠. 똑같은 정당이 되어서 그냥 선거 동물이 되고 싶은 속물인 거죠. 왜 우린 착한 척 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죠. 그런 논리들을 최근 한 10몇 년 사이에 계속 이 김어준 뭐 유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조해 왔어요. 왜 힘들게 우리만 빤스를 입고 있어야 됩니까? 저들은 저렇게 빤스를 먹고 다니는데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런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어떤 담론 논리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보편 논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이제 점점 윤리적인 추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참 오늘 토론에서도 뭐 단순히 뭐 조수진 변호사 이런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총선이 얼마만큼 우리 사람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로 가고 있는가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계속 정치 얘기를 하기 싫지만 할 수밖에 또 없지만 또 계속 왜 근데 우리가 싫은 얘기를 우리만 해야 됩니까? 신혜재 PD한테도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나?
신혜림 PD. 오빠 가야 돼요. 굉장히 듣기 싫다. 네, 빨리 가야 된다고 합니다. 네, 토론은 꺼지라는데. 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